이 팟캐스트는 제가 자기 전에 들을 수 있도록 만드는 팟캐스트인데요. 제가 직접 읽고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책들을 조금 읽어드리는 책이에요. 물론 모든 책을 다 읽어드리면 좋겠지만 저작권 이슈도 있고 조금 읽어도 사실 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부분을 읽어드리고 책을 구매를 하셔서 다 완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모든 책을 끝내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책 맛보기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책은 제가 정말 최소 3번은 읽었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탑3 안에 드는 우정도둑이라는 책입니다. 유지혜님의 산문집이고요. 우정도둑, 삶의 궤도를 넓혀준 글, 고독, 연결의 기록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작가 소개란도 정말 심플해요. 1992년생, 쓰는 사람, 쉬운 천국 등 4권의 책을 썼다. 그게 다입니다. 제가 정말 특별하게 좋아하는 챕터가 있어요. 그 챕터도 읽어드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정도둑이라는 책의 이름이 좀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프롤로그를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몇 해 전 길에서 고양이를 주었다. 그는 원래 도둑고양이였다. 나는 길고양이라는 말보다 도둑고양이라는 말이 좋다. 장소가 아닌 행위가 그를 설명한다는 사실이 마음에 든다. 고양이는 집에서도 도둑으로 살던 본성을 버리지 못한다. 뭔가를 훔친 것처럼 필사적으로 뛴다. 박진감 넘치는 뜀박질로 실내를 거리로 바꾸며 새침한 뒷모습에 인간이 탐낼 수 없는 위험이 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주로 뭘 훔쳤어? 나는 질투하며 고양이에게 자꾸 말을 건다. 그러면 그는 안 훔치고 어떻게 사니? 내게 대꾸하는 듯하다. 나도 한때 도둑이었던 적이 있었다. 초등학교 때 몇 번의 도둑질을 했다. 그때 내가 훔친 건 학용품이었다. 샤프, 지우개, 다이어리. 그런 걸 호주머니에 몰래 넣고는 상가 밖으로 뛰어나가곤 했다. 그런데 내가 훔쳤던 건 정말 샤프, 지우개, 다이어리였을까? 물건은 욕망의 은유였다. 스스로를 평범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나는 평범한 아이가 되고 싶다는 바람을 훔친 거였다. 도둑은 자신의 결핍을 훔치고 달아난다. 드라마틱한 인생 역전을 꿈꾸며 불이 나게 쓸어담는 것들은 도둑에게 없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도둑은 자신에게 없는 것과 그 부재를 메꾸려는 욕망으로 정의되는 누군가다. 어른이 되고 나니 다시 욕심이 생겼다. 내게 이미 있는 것을 아끼고 길러내는 걸로는 삶이 잘 안 됐다. 제일 귀한 걸 훔치고 싶어졌다. 헛헛함을 채우고 인생을 바꿔버릴 무언가를. 훔치기엔 사랑보다 우정이 나았다. 우정은 사랑보다 훨씬 오래가며 때때로 영원하기 때문이다. 우정은 투명한 사랑이다. 우정은 일순간 가치가 폭락하는 사랑과는 달리 차근차근 가치가 쌓인다. 우정은 차라리 비밀에 가깝다. 다이아몬드나 우정을 훔친 이는 티나지 않게 조심하며 보물을 지켜낸다. 책을 쓰는 건 도둑질에 가깝다. 작가들은 자기가 훔친 걸 뻔뻔하고 근사하게 공개하는 부류다. 조앤 디디온이 작가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팔아넘긴다고 쓴 것처럼 여기 내가 훔친 것들이 있어요. 이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거라 예감해도 될까요? 알고 보니 우정이 값이 좀 나가던데요. 내 여행 가방 안에서 글들이 우수수 쏟아진다. 여름, 시, 과거, 거리, 고독, 그 모든 것이 나와 대화한다. 모든 것이 나의 친구다. 그것들은 우정이 아니라는 진부한 오해를 견뎌내며 집요하게 반짝이고 있다. 그걸 발견한 이는 도둑질을 고발하거나 도둑과 함께 도망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독자는 훔친 이야기를 팔아넘긴 작가의 공범이다. 그들은 반짝이는 눈으로 나와 몰래 접선한다. 우리는 각자의 바깥에서 서로를 만난다. 마치 친구처럼. 친구가 된 이가 속삭인다. 당신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어요. 이걸 드릴 테니 당신은 내게 없는 걸 주실래요? 그렇게 우정이 시작된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서로에게서 몰래 훔치며 당신에게 없는 것으로 인해 당신은 완벽해진다. 당신은 우정 도둑이다. 제가 유지혜 작가님의 책을 다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우정 도둑이라는 책을 정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장이 보인다는 거. 제가 감히 누군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글의 퀄리티가 책을 낼 때마다 달라지는 게 보여서, 그래서 이 책을 딱 읽고 나서 와, 이분 정말 많이 성장했다. 글솜씨며 여유며 그런 것들이 매일매일 새롭구나. 그래서 위로가 됐어요. 책 자체를 읽으면서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같이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친구 같은 느낌을 준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는 진짜 제가 수도 없이 읽었던 챕터입니다. 대체로 답장이 늦는 연인. 봄이 없을 때 나는 봄을 가장 많이 생각했다. 책에 써두었던 문장이다. 비스와와 심부르스카는 같은 말을 다르게 썼다. 그리워하기 위해서는 멀리 있어야 한다고. 부재는 존재를 증명하고 상실을 통해 사랑의 소유를 실감하게 한다. 매일 여름인 곳에서는 진정한 여름을 느끼기 어렵다. 추위가 없다면 따뜻함도 느낄 수 없다. 이별이 없다면 사랑도 없다. 끝이 없다면 시작도 없다. 사라짐이 없다면 존재도 없다. 거리가 없다면 가까워짐도 없다. 이 때문에 부재를 예측한 문장은 한층 더 입체적이다. 빛과 소금의 노래 제목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가 내 마음처럼 들리는 이유도 그 때문일 것이다. 내 곁에 있어달라는 말이 아니라 떠나가지 말라는 말로 표현하는 사랑. 네가 없는 세상을 미리 그려보고 그 세상의 허무함을 미리 깨달아 더 충실히 붙잡아 놓는 사랑.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문자를 선호한다. 문자는 더 열심히 부재하기 때문이다. 노란색 메신저에는 문자보다 더 많은 정보가 전시된다. 상태 메시지가 없음 또한 하나의 메시지고 프로필 사진 없음 또한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문자는 여분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프로필 사진도 그 옆에 작은 문구도 읽음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 나는 정말 궁금한 사람과는 문자로만 연락한다. 애타는 마음을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부재를 사랑하기까지 1년의 과정이 있었다. 많은 이들이 그랬겠지만 어린 날의 연애에는 부재가 부재했다. 하루 종일 붙어있는 건 젊은 사랑에 타당한 자랑거리였다. 부재, 존재, 어쩌고 하는 말은 그저 어른들의 철학에 불과할 뿐 어리고 열렬한 사랑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 하루 종일 그의 얼굴이 일상의 순간에 겹쳐 보였던 20살의 나한테는 적용되지 않는 멋있는 헛소리. 그 애와 떨어져 있을 때 초조했다. 상대에게 언제나 내 앞에 존재할 것을 요구했다. 나의 시간을 잃을 테니 네 시간도 기꺼이 나를 위해 잃어줘. 그게 진짜 사랑 아니야? 강요는 나의 연애 편지이자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했었다. 하이쿠의 한 구절처럼 나만 바라보는 남자의 한심함을 알면서도 나는 자꾸 너한테 그것을 바랐다. 할 일 없는 학생들의 미련한 로맨스. 내가 아직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버거워서 나만큼이나 아무것도 아닌 너와 내가 만나 치기 어린 사랑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을까봐 나는 집착했었다. 담백한 믿음을 연료로 작동되어야 탈이 없는 진정한 부재는 전혀 담백하지 못했던 내 마음 탓에 궁색하게 덜거덕거렸다. 혼자 있는 시간에는 기다리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모든 재회가 간절했고 만나는 시간은 낭비된 하루를 만회하는 용도로 채워지다가 점점 싱거워졌다. 21. 나는 그 애의 잦은 부재를 견디기 위해 어디로든 도망쳐야 했다. 그리고 그 도피가 나를 책으로 이끌었다. 여느 날처럼 도주하던 중 우연히 이 시를 만났다. 당신의 부재가 나를 관통하였다. 마치 바늘을 통과하는 실처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그 실 색깔로 꿰매어진다. 시 제목을 이별에서 사랑으로 바꿀 수도 있을까? 그래도 말이 될까? 시간의 틈이 벌어진 우리 사이도 아직 진행 중인 사랑으로 불릴 수 있을까? 대학생이었던 나는 사랑도 이별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다. 그래도 그 시를 알고 외우게 된 후 실 색깔로 꿰매어지는 그 휴전의 시간을 이해하게 되었다. 시는 내가 그 시를 떠올리지 않을 때마저 내 속을 보란듯 휘젓고 다녔고 그건 그 애도 마찬가지였다. 성숙한 사랑의 연습, 혹은 단련, 혹은 시인이 쓴 것처럼 무력하지만 달콤한 바느질, 없음이 물어다주는 더 큰 있음의 기쁨을 알 수 있을 때까지 나는 그 시를 반복해 읽었다. 마침내 이별했을 때 나는 그 애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하고 있었다. 나이가 들며 어느새 나는 점점 사라지는 쪽이 됐다.
일이 중요해지면서 오히려 누군가를 기다리게 했고 대체로 답이 늦는 애인이 됐다. 성장이라는 고속도로를 달리려면 부재, 다른 말로는 고독이라는 통행 요금이 필요했다. 사라지지 않으면 글을 쓸 수 없었다. 달리고 있을 때는 전화도 문자도 위험했다. 간간히 휴게소에 들려서 짧은 연락을 남길 수 있었을 뿐 목적지는 분명 찍혀 있었지만 그것이 성공일지 사랑일지 확신할 수 없는 시기였다. 기다리는 사람에서 기다리게 하는 사람으로 매일매일 연락하고 비슷비슷한 나를 만날래? 아니면 유령처럼 사라졌다가 돌연 성장해서 나타난 내게 달라진 사랑을 받을래? 묻고 싶었다. 무엇이 더 나은지는 알 수 없었다. 적어도 그때의 나에게는 그런 사랑이 필요했었다. 기다리기만 했던 그 학생은 낯설고 외롭고 고통스러웠다. 나는 그때 덜 중요한 사람이었나? 혹은 사랑만 할 줄 아는 사람이었나? 그래서 사랑밖에 모든 것이 무척이나 심심했었나? 나의 무료함을 사랑으로 가장해 너에게 매달렸었나? 뒤늦게 몇몇 이별에 나의 책임도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연인과 부재에 대한 오해를 쌓으며 서운함을 주고받으며 생각했다. 친구 같은 사랑이 이 모든 사랑의 끝이기를 바란다고. 당연한 듯 서로를 원해도 그 사이 자리한 기다림이 비참해지지 않는 사랑. 어릴 때 좋아했던 노래 가사처럼 part-time lover, full-time friend, 파트타임으로 애인, 풀타임으로 친구인 사이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관계의 모양이다. 그 사랑이 뜨겁지 않다는 것은 흔한 오해일 것이다. 미지근해 보이는 그 사랑은 사실 낮은 온도로 가장 오래 끓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닮고 싶은 연인들은 죽고 못 사는 애인이라기보다 친구에 가까워 보였다. 닥달했던 연애 초반은 반드시 존재했겠지만 다음 단계인 친구 같은 애인으로 발전한 것처럼 보였다. 서로가 없는 자리에서도 서로를 생각하지만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는, 각자의 고독을 이해하기에 연락이 뜸해도 불안해하지 않는 관계. 그 고독이 결국은 너를 위한 일이 되는, 함께 있을 때는 애인으로서의 부분이 전체가 되는 아름다운 안심은 두 사람이 온전히 각자 존재할 때 태어났다. 연인이 있어도 여전히 나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사랑, 때에 따라 친구였다가 애인이었다가 하는 변형 가능한 유연한 사랑. 그 믿음은 활활 타지는 않았지만 결코 꺼지는 일이 없었다. 바람이 통하는 사이, 그 바람의 선선함은 영원을 뜻했다. 서로 열심히 사라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라짐을 이해하기로 했다. 대신 만나는 날에는 모든 것을 잊고 너랑만 같이 있는, 어설프게 연락을 이어가거나 만나서도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에게 존재를 나눠주는 짓은 하진 않는, 대신 매일 커가는 관계. 나는 그래야 마음이 깊어져도 나를 잃지 않을 것 같다고, 나를 잃지 않음으로써 너를 더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파렴치해 보일 수 있는 부재의 선포. 하지만 그것은 성실한 사랑의 선포이기도 했다. 한 달 전쯤 좋아하는 책의 번역가 선생님을 뵌 적이 있다. 선생님은 우리의 지난 연락을 언급하셨다. 문자가 늦게 와서 나와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편했어요. 선생님과 내가 사귀는 사이였다면 이야기가 달랐을지 모른다. 앞서 늘어놓은 구구절절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애인의 연락에 애가 타지 않는다면 거짓말일 거다. 하지만 이제는 애달픈 마음에 앞서 지켜내야 할 내 시간, 내 일이 중요해졌다. 씁쓸한 고백이다.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만큼이나 나 자신과 보내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안다. 그 시간이 만들어낼 새로운 나만큼 비슷한 종류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올 그 사람을 기대한다. 종종 일시적인 부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언젠가 연락이 닿는 사람보다 끌린다. 그의 치열한 고독을 생각하면 기다림이 즐겁다. 그런 사람은 나와 만났을 때에는 다른 이와의 연락을 까먹을 것이다. 나랑 있을 때 핸드폰 하지 마. 이런 말 굳이 안 해도. 그런 사람은 어쩐지 자주 사라지는 못된 나를 잘 기다려줄 것 같고, 그런 기다림이 쌓여 우리는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들, 다른 세계, 다른 시간을 잊을 것이다. 분리되지 않는 사랑은 그렇게 만들어질 것이다. 그런 사랑이 다 만들어진 뒤에 그 세계 안에서 뒤늦게 애달프던 마음을 허물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 정도의 무너짐은 이 사랑 안에서는 티도 안 날 거다. 앞면과 뒷면, 빛과 그림자, 침묵과 수다, 처음과 끝, 떨림과 권태, 납치와 방치, 벗음과 숨김, 키스와 서운함이 공존하는 긴 나날들이 만든 촘촘함 속에 너도 나도 길을 잃어버리는
우리로서만 걷는 세계,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발에 채이는 낙엽 같은 무언가, 서로의 부재를 꿰맨 실자국 무성한 사랑 한 장. 다시 읽어도 명작입니다. 정말 대단한 작가가 아닐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글을 써낼 수 있는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제가 느끼기로는 이렇게 글을 통째로 공유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더 읽어드리고 싶은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첫 챕터 하나만 이렇게 읽어드리고 나머지는 지금 제가 읽은 게 한 8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책이 346페이지까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챕터가 정말 다 좋아요. 어느 나이 때 읽어도 사랑에 대해서 풋풋함을 느끼고 진실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챕터를 오랜만에 다시 읽었는데 이제 진짜 한 4번째, 5번째 읽는 것 같은데 오늘도 다시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들고 나가야겠습니다. 오늘 사랑 많이 하셨나요? 사랑을 많이 주고 사실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게 더 기분이 좋은 것 같긴 해요. 사랑의 부재에 대해서도 사람의 부재에 대해서도 조금 더 그 사람이 익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마음 편히 그리고 너그럽게 서로를 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너무 많으셨고 평안한 밤 보내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발바닥으로 발등을 몇 번 비비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제가 항시 하는 말이죠. 기분 좋게 잠드셨으면 좋겠어서 하는 말입니다. 좋은 꿈 꾸시고 좋은 꿈 꾸는 것보다 좋은 건 아무 꿈도 꾸지 않는 거죠, 사실. 아무 꿈도 꾸지 않는 평안하고 깊은 잠을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Have a good night.